65세의 아내를 잃은 수백억대 자산가, 그가 사랑에 빠진 18세 소녀.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배신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충청남도 예산의 한적한 마을, 이곳에 사는 사람이라면 박진우 회장을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자수성가형 부자로 불리는 남자였죠. 올해 65세인 박 회장은 예산 토박이로 젊은 시절 서울로 상경해 건설 자재 사업으로 큰 성공을 이룬 인물이었습니다. 5년 전 사랑하는 아내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오랜 꿈이었던 고향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세우기 위해서였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막대한 부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따뜻한 인품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그는 황금빛 논이 펼쳐진 들녘 끝 커다란 전원주택에 살며 매일 이른 아침 산책과 독서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5년간 해로했던 아내 은혜 씨가 떠난 후 박 회장은 사랑이라는 감정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고들 했죠. 몇몇 중년 여성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그는 언제나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가 윤서아라는 소녀를 우연히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서아는 이제 막 18살이 된 앳된 소녀였습니다. 박 회장의 집에서 300m 남짓 떨어진 작은 집에서 어머니 오미숙 씨와 단둘이 살고 있었죠. 서아의 집은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흙수저였습니다. 아버지는 서아가 어릴 때 집을 나갔고 홀로 농사와 자빌로 서아를 키운 어머니 오 씨는 젊어서부터 입이 걸고 생활력이 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딸에게 항상 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예쁜 얼굴은 인생 바꾸라고 있는 거야. 저런 쥐뿔도 없는 놈들하고는 눈도 마주치지 마. 하지만 서아는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그늘 아래 자랐지만 겉모습은 더없이 청순하고 맑았으며 늘 순종적인 태도를 보였죠.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발표를 기다리던 서아는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박 회장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이 종종 들르는 쉼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회장은 습관처럼 커피를 마시기 위해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본 서아의 모습에 65년 평생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떨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과 아름다움을 겪어본 그였지만 긴 생머리를 찰랑이며 해맑게 웃는 18살 소녀의 모습이 왜 그렇게 풋사랑처럼 가슴을 뛰게 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서아의 눈빛이 너무나 순수했기 때문일까요? 혹은 그녀의 예의 바른 말투에서 먼저 떠난 아내의 젊은 시절 모습이 보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서아 역시 박 회장이 그렇게 다정하고 소탈한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전혀 권위적이지 않았고 항상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었으며 갈 때마다 다른 손님들의 서너 배가 넘는 팁을 놓고 갔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농담 삼아 말했죠. 서아야, 너 저분한테 시집가면 진짜 사모님 되는 거야. 카페에서의 만남을 시작으로 박 회장은 서아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아 모녀를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고 낡은 집 수리비를 지원해 주었으며 원한다면 대학 등록금 전액을 후원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이는 박 회장이 젊은이처럼 순수한 사랑을 한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서아가 신분 상승을 노린다고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져 온 마을길이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서아가 일하는 작은 카페에는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박 회장은 여느 때처럼 얇은 바람막이를 걸친 채 카페를 찾았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하고 인자했습니다. 서아는 마른 수건을 들고 급히 뛰어나가 우산을 받쳐주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에 박 회장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상하리만치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겨우 18살이지만 행동 하나하나가 속 깊고 배려심 많은 어른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서아야. 비 오는데도 일하러 나왔구나. 그가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아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집에 있어도 심심해서요. 비 오는 건 익숙해요.
왠지 모르게 박 회장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떠난 5년 동안 그는 그림자처럼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봉사활동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 웃고 떠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이상 어떤 설렘도 기다림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죠. 그런데 서아의 평범한 몇 마디에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다 마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제 시간 될 때 어머니랑 우리 집에 놀러 오렴. 집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아주 탐스럽게 열렸단다. 따라올 사람이 필요해. 서아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두 뺨을 붉히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박 회장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카페를 나섰지만 발걸음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웠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서아는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미처 접지 못한 마른 수건이 들려 있었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사랑의 열병도 단순한 설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호기심, 불분명하지만 자꾸만 그를 생각하게 만드는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와 식사를 하던 서아는 박 회장의 초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미숙 씨는 즉시 수저를 내려놓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쓴맛을 모두 겪어본 여자였고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기회는 두 번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양반이 초대했다는 건 다 뜻이 있는 거야. 바보같이 굴지 마. 내일 내가 같이 가주마. 음식은 내가 직접 할 거야. 우리 집이 없어 보인다고 무시당할 순 없지. 어머니의 빠른 반응에 서아는 조금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속셈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나이든 남자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모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박 회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대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넓은 정원과 그윽한 사과향에 압도당했습니다. 오 씨는 감탄을 숨기지 못했고 서아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대문까지 나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흰 셔츠에 지팡이를 짚은 모습은 마을의 다른 노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정원 뒤편 난초를 키우는 온실에서 차려졌습니다. 오 씨가 요리를 했고 박 회장은 상을 차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서아는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따뜻하면서도 격식 있는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실 때 박 회장은 서아를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계속 공부할 의향이 있다면 내가 지원해주마. 여자는 배워야 해. 그래야 나중에 인생이 편안해진다. 나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부담 갖지 말거라. 서아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오 씨는 연신 고맙다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보석을 발견한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회장과 서아 모녀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박 회장은 매일 오후 카페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차를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말하듯 서아 얼굴 보는 재미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마을을 벗어나 본 적 없는 18세 소녀 서아는 그 나이든 남자의 부드럽고 점잖은 매력에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성공한 사업가이면서 동시에 훌륭한 경청자였습니다. 서아가 이야기할 때면 절대 말을 끊지 않았죠. 그는 종종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한 대학생 시절,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막노동을 하고 굶어가며 번 돈을 늙은 어머니께 붙여드렸던 이야기. 아내가 4년간의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서 식사와 잠자리를 돌보았던 이야기. 서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깊은 사랑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아가 글씨를 배우기도 전에 어머니를 버렸고 집안에는 단 한 번도 다정한 남자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한 맺힌 푸념과 남자는 여자를 도구로만 본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박 회장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한 사람을 저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남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의 눈을 오래 쳐다보지도 살갑게 대하지도 못했죠. 하지만 박 회장은 결코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찾아와 안부를 묻고 서아가 웃는 것을 보고 나서야 자리를 떴습니다. 그 진심 어린 모습에 서아는 서서히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반면 어머니 오 씨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명절마다 선물을 챙겨갔고 직접 키운 채소나 담근 장아찌를 가져다 주었죠. 겉으로는 딸에게 잘해주는 분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한 걸음 한 걸음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이 서아를 보는 눈빛, 그녀를 언급하는 말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녀가 단둘이 있을 때 그녀는 넌지시 말했습니다. 그 양반, 너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더구나. 나이든 남자의 사랑이 더 확실한 법이야. 생각해봐. 세상에 어떤 늙은이가 너 같은 애한테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이겠니? 너랑 결혼하면 저 집이며 재산이며 다 내 것이 될 거고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엄마가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네가 똑똑하다면 뭘 선택해야 할지 알 거다. 서아는 침묵했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죠. 마음 깊은 곳에서 이름 모를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회장은 그녀보다 50살 가까이 많았고 심지어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속하지도 탐욕스럽지도 음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잘해주었을 뿐입니다. 그녀가 아플 땐 약을 보내주었고 비바람이 불면 춥지 않냐고 전화했습니다. 그 따뜻한 관심이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6월의 어느 오후 박 회장이 모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오 씨는 바칠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의도적으로 서아 혼자 보냈습니다. 이제 너도 18살이야. 언제까지 엄마 뒤에 숨어 살래? 당당하게 살아. 그녀는 서아의 손에 새 원피스를 쥐어주며 예쁘게 입고 가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서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박 회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대문이 열렸을 때 그녀는 하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박 회장을 보았습니다. 그는 별다른 말 없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대학교 합격한 거 축하한다. 오늘 아침에 합격자 명단을 확인했어. 서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인터넷으로 확인도 못했는데 박 회장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받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남녀간의 설레는 사랑이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귀하게 대접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박 회장은 서아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네가 허락해준다면 나는 너를 가족으로서 한 남자로서 보살피고 지켜주고 싶다. 강요도 속박도 아니야. 그저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너를 아껴줄 기회를 갖고 싶을 뿐이다. 서아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박 회장은 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저 자신의 앞에 있는 작은 소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 다시 한번 사랑할 기회를,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사람의 눈빛으로 말입니다. 그 감동적인 만남 이후 서아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밤새 창가에 앉아 박 회장이 선물한 하얀 장미 꽃다발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꽃향기가 익숙한 흙냄새와 섞여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담긴 사랑을 잃고 오랜 시간 기다려온 한 남자가 세상의 비난을 각오하고 다시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다는 진심을 이해했습니다. 오 씨는 서아의 표정만 보고도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고 결혼과 집, 학업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강요하지 않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박 회장님 같은 남자는 정말 드물어. 돈도 있고 지위도 있는데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잖아. 너는 이제 막 18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고 이 기회를 잡으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서아는 대답 없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꽃다발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박 회장은 서아에게 답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카페에 와서 익숙한 블랙커피를 시키고
애정 어린 눈빛으로 서아를 바라보다가 그녀가 바빠 보이면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한 번은 서아에게 세전기 자전거를 선물하며 작은 손편지를 남겼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 멀어서 힘들까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가져가마. 서아는 편지를 읽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질로 환심을 사려는 아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딸을 아끼듯 강한 남자가 연약한 여자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너그러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늦은 오후, 서아의 대답이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의 집대문 앞에서 직접 만든 카스텔라를 든 채 떨리는 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놀라면서도 따뜻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작은 소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단 걸 좋아하신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요. 박 회장은 케이크를 받아들었고 그의 눈에는 물기가 어렸습니다. 자신의 삶에 들어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18살 소녀가 어떤 약속도 계산도 없이 그저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으로 자발적으로 다가와 준 것입니다. 그날 이후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단단히 묶였다는 것을요. 매일 아침 박 회장은 서아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오후에는 서아가 그의 집에 들러 정리를 돕거나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 계집애 보통이 아니야. 박 회장님도 늙으시더니 주책이야. 진심일까? 아니면 재산 노리는 걸까? 그 모든 말은 오 씨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냉소적으로 웃을 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욕은 밥 한 그릇 먹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에게 결혼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곧 먼 곳으로 대학을 가는데 정식으로 묶어두지 않으면 구설에 오르기 쉽다는 핑계를 댔죠. 박 회장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서아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네가 준비가 되었다면 정식으로 양가 어른들 모시고 인사를 드리고 싶구나.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이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해주고 싶어. 서아는 망설이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학생이고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두려워요. 박 회장은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 내가 너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만 네가 알면 된다. 만약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평생이라도 기다릴 수 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아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예뻐서도 젊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박 회장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오 씨는 치밀한 계획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계산적인 눈빛 뒤에는 거대한 야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약혼식은 8월의 마지막 주 일요일 오후 박 회장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갓 추수한 볏짚 냄새와 흙냄새가 섞인 바람이 불어와 시골의 정취와 기묘한 격식이 어우러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상류층의 화려한 파티와는 달리 그날의 행사는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하객은 주로 가까운 이웃들과 박 회장의 오랜 친구 몇 명, 그리고 마을 유지들이 전부였습니다. 평소 조용히 살던 박 회장이었기에 그날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이 자리가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순백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웨이브를 준 머리는 등 뒤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화려한 화장 없이도 시골 소녀의 풋풋하고 맑은 아름다움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여러 번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수많은 의심과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동정의 눈빛이라도 찾으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죠. 박 회장이 서아의 손을 잡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흰 셔츠에 짙은 색 바지를 입고 느리지만 단단한 걸음걸이로 걸어나와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서아 양을 제 가족의 일원으로 공식적으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제 곁에서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의 수군거림과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눈빛들이 오고 갔습니다. 몇몇은 애써 축하의 미소를 지었지만 반세기 가까운 나이 차이가 만들어내는 위화감은 그 누구의 마음속에서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 씨는 물론 완벽하게 감사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웃고 말하며 분주하게 차를 따르고 입으로는 감사 인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 정말 복이 굴러 들어왔네요. 우리 서아가 어리지만 속이 깊고 착한데 박 회장님처럼 좋은 분을 만나다니요. 박 회장은 그저 온화하게 웃을 뿐 어떤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명예와 재산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바라는 것은 남은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 무료한 시간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작은 손길이었습니다. 약혼식은 붉은 저녁 노을 속에서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생각과 감정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박 회장은 손님들을 문 밖까지 배웅했고 서아는 처마 밑에 서서 흩어지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잠겼습니다. 18년 동안 자라온 초라한 시골집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였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은 서아와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일찍 뜬 달이 사과나무 가지 사이로 은은한 빛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아내가 생전에 가꾸던 하얀 난초 화분 옆에 멈춰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 살 거라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너를 만나고 깨달았지. 사람은 아무리 강해도 결국 기댈 수 있는 따뜻한 가정이 필요하다는 걸. 진정한 가정이란 그저 멋진 집이 아니란다. 서아는 감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눈빛 속에 잠들어 있던 수많은 추억이 느껴졌고 이제 막 그 세상에 들어온 자신이 너무나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시골 학생으로서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깊고 넓은 세계에 발을 들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박 회장과 서아의 관계를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뒷말은 여전했지만 행복해 보이는 박 회장과 얌전한 서아의 모습을 보며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죠. 오직 한 사람, 오 씨만이 계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산, 서류, 유언장에 대해 넌지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과 이야기할 때마다 딸의 미래를 걱정하는 척하며 법적인 안전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그녀가 오래전부터 그려온 거대한 계획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사랑으로 가득해 보였던 그 저택 안에 조용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약혼식 이후 박 회장과 서아의 관계는 마을 사람들의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박 회장에게 그것은 모두 문 밖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서아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자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작은 소녀였으니까요. 며칠 후 박 회장은 서아가 서울의 대학에 입학할 준비를 도왔습니다. 직접 학교에 연락하고 좋은 기숙사를 구해주었으며 책부터 옷까지 모든 것을 사주었습니다. 심지어 직접 입학식에 데려다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 오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설득했죠. 이제 혼자 다녀봐야죠. 대학생인데 회장님께서 너무 감싸고 도시면 애가 독립심이 없어질 거예요. 집에서 귀하게만 자랐으니 이제 스스로 부딪혀보게 해야죠. 박 회장은 조금 의아했지만 그녀의 말을 존중했습니다. 서아가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맞았으니 스스로 길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자신이 언제까지나 보호막이 되어줄 수는 없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계획된 독립이 훨씬 더 교묘한 음모의 첫걸음이라는 것을요. 서아가 떠나는 날 박 회장은 버스 터미널까지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그녀에게 봉투 묶음을 건넸습니다. 안에는 돈이 채워진 체크카드와 그녀의 이름으로 된 예금 통장, 그리고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어있었습니다. 서아는 감동하여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감사와 존경심이었지만 서서히 그녀는 자신이 박 회장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깊은 유대감과 안정감,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오 씨는 그렇게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떠나자마자 그녀는 박 회장의 집에 더욱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키운 과일이나 떡을 가져오고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을 하며 마치 자기 집처럼 행동했습니다. 박 회장이 돈이나 선물을 주려 할 때마다 그녀는 가식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제 우리 서아랑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정에 약하고 서아를 너무나 다른 세상으로 이끈 것에 대해 미안함까지 느끼던 박 회장은 그녀의 적극적인 행동 뒤에 다른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오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정식으로 혼인신고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우리 서아한테 정식 명분을 주셔야죠. 나중에 대학 가서 친구들이 회장님이랑 같이 사는 거 알게 됐는데 혼인신고도 안 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십상이에요. 그 질문에 박 회장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서아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이후 그는 한 번도 그녀에게 결혼을 서두르라고 강요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아직 어리고 창창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것이 부담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 씨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에서 명분이 없다는 것은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아도 동의한다면 혼인신고를 해야겠지요. 하지만 아이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오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감동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쌓아 올리고 있는 길에 단단한 벽돌 하나를 더 얹은 사람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딸이 부잣집에 시집가면 엄마는 편안하게 노후를 보낸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서아가 서울로 간 그 시간 동안 그 작은 소녀의 내면에서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새로운 환경, 친구들, 삶을 보는 방식, 그리고 박 회장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것들까지 말입니다. 서아는 조용히 새로운 세계로 걸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조차도 그 변화가 자신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을에 접어든 서울, 따가운 햇살이 물러나고 서늘한 오후가 찾아왔습니다. 분주한 거리의 사람들처럼 서아 역시 낯선 대학 생활에 발을 들였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공간, 수업 방식, 주변 사람들까지. 그녀는 마치 드넓은 하늘에 길을 잃은 작은 제비처럼 벅차오르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박 회장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룸메이트가 얼마나 착한지, 기숙사 밥은 어떤지, 교수님 목소리가 재미있는지 등등. 박 회장은 그 모든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고 때로는 그녀가 좋아하는 반찬을 버스편으로 보내주거나 전공 서적을 사라고 돈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사랑이란 육체적인 가까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 걱정하고 보살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전화는 뜸해지고 메시지 답장은 느려졌으며 인사는 짧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빡빡한 수업 시간표, 그 다음엔 조별과제와 시험, 나중에는 전파가 잘 안 터진다는 핑계가 늘어났습니다. 박 회장은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아는 지금 청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니 나의 외로움으로 아이를 속박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평생 사업을 하며 단련된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요. 그녀의 옷차림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의 수수한 원피스 대신 몸에 붙는 티셔츠와 찢어진 청바지, 명품 운동화를 신었고 길게 늘어뜨렸던 검은 머리는 밝은 갈색으로 염색하고 웨이브를 넣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 속에서 서아는 동갑내기 남학생들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깨동무를 하거나 목을 감싸 안은 사진도 있었죠. 박 회장은 그녀에게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 회장이 불시에 전화를 걸었을 때 서하는 시끄러운 술집에 있었습니다. 음악 소리에 섞여 그녀의 목소리는 건성으로 들렸습니다. 저 지금 좀 바빠서요. 이따 다시 전화드릴게요. 회장님. 그날 밤 그는 적막한 저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그의 늙고 슬픈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텅 빈 것처럼 시리고 아팠습니다. 어느새 그와 서하 사이에는 나이 차이 때문이 아닌 더 높이 날아오르는 그녀와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그 사이에 거대한 간격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서하는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숨기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삶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재치 있는 말솜씨 덕분에 금세과의 유명인사가 되었죠. 친구들은 그녀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끔씩 슬쩍 자랑하는 값비싼 선물들에도 감탄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 명품 지갑, 한정판 운동화, 누구도 묻지 않았지만 모두들 그녀에게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서하 역시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과회식 자리에서 과일주 몇 잔을 마시고는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친한 친구들에게 반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내 남자친구, 나보다 40살도 더 많아. 재벌인데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친구는 놀랐고 어떤 친구는 마치 재미있는 농담을 들은 듯 크게 웃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한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야, 솔직히 나 같아도 너처럼 선택했을 거야. 여자는 돈 있고 진심인 남자 딱 만나면 피곤하게 연애할 필요도 없지. 서하는 대답 없이 옅게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사랑과 존중만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게 아닐까? 어머니가 늘 말했던 것처럼 여자가 다르게 사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었다. 부자와 결혼하거나 혹은 아름답고 위험한 여자가 되거나. 그 후 서하는 집안이 부유하고 외제차를 모는 남학생들에게서 식사나 파티 초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강민준이라는 남학생은 금세 그녀의 메시지 창에서 가장 익숙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몇 마디로 시작해 카페나 영화관에서 찍은 사진, 재미있는 영상들로 이어졌습니다. 민준은 서하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젊었고 말이 잘 통했으며 종종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네가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을 좋아할 줄은 몰랐네. 나한테 기회가 있었다면 아마 널 처음부터 다시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을 텐데. 서하는 그를 차단하지도 단호하게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줄이기 시작했고, 오늘 뭐 먹었니? 서울은 비 오니? 공부는 힘드니? 같은 그의 전화에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녀를 감동시켰던 그 말들이 이제는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우연히 그 메시지들을 보게 된 어머니 오 씨가 딸을 꾸짖기는커녕 냉소적으로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을요. 늙은이를 평생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중요한 건 언제 뽑아낼 걸 다 뽑아내느냐야. 박 회장의 스마트폰은 오후 내내 책상 위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몇 번이고 울렸을 서하의 메시지나 부재중 전화가 단 한 통도 없었죠. 그는 창가에 앉아 노랗게 물들어가는 들판을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에 잠겼습니다. 요즘 들어 서하는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아졌고 때로는 내라는 단 한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전화는 공부 중, 조별 과제 중, 혹은 오늘 피곤해서라는 이유로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박 회장은 젊음에는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 역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말이 줄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온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 그가 서하에게 사랑할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의 그 감정은 진실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돌려받는 것은 점점 더 차갑고 희미해져가는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서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저녁은 먹었니? 요즘 통 연락이 없구나. 보고 싶다.
전화기 저편에서 서한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시험 공부 중이에요. 요즘 과제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박 회장은 슬픔을 감추려 애쓰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해하려는 건 아니었다. 그저 혹시라도 불편한 게 있다면 나에게 말해주렴. 내가 한 걸음 물러설 테니. 서한은 작게 웃었지만 이어진 대답은 차가운 네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 통화 이후 박 회장은 어둠 속에 잠긴 채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방에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는 벽에 걸린 아내의 생전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여보, 봤소? 내가 또 길을 잃었나 보. 서울의 서아 역시 괴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회장의 꾸준한 관심과 질문들이 이제는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주는 사랑은 진실하고 부족함이 없었지만 역동적이고 유혹이 많은 환경 속에서 그 사랑은 오히려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아의 곁을 끈질기게 맴돌던 민주는 서서히 그녀의 마음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부를 묻고 돈만 보내주는 박 회장과는 달리 민주는 그녀와 함께 서울의 밤거리를 누볐고 작지만 그녀의 취향에 맞는 선물을 했으며 서늘한 가을 저녁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는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고 박 회장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했죠. 나에게는 지금의 네가 중요해. 네가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라면 묻지 않을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서한은 침묵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박 회장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인자한 남자의 마음에 대한 죄책감과 젊은 남자가 주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이 꿈꾸던 진짜 삶을 향해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고향의 오 씨는 조금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청소와 살림을 핑계로 박 회장의 집에 계속 드나들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목적은 집안의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재의 금고 위치부터 재산 관련 서류까지. 한 번은 박 회장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회장님, 우리 서아한테 뭐 남겨주실 건 없으세요? 제 말은 뭐 서류라든가 집이라든가 애가 워낙 심성이 약해서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기댈 곳이라도 있어야죠. 박 회장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다 생각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개할 때는 아닌 것 같군요. 그 대답에 오 씨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은 서아를 믿고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녀를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집문서, 통장 같은 모든 것이 딸의 손에 들어왔을 때 그것도 서아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서아에게 전화를 걸어 반은 꾸짖고 반은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너 그 남자 사랑하긴 하는 거니? 아니면 그냥 명분 때문에 만나는 거니? 어떻게 할 건지 엄마한테 똑바로 말해. 나중에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싶지 않으면. 서아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힘없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피곤해요, 엄마. 오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서아가 지금 박 회장을 떠난다면, 만약 아직 아무것도 명예 이전이 되지 않았다면, 만약 저 늙은이가 정신을 차린다면 인생 역전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서둘러 서울행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히 딸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질 위기에 처한 모든 것을 다시 묶어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산에서 출발한 버스는 밤 8시 서울 남부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오 씨는 작은 손가방 하나만 든 채 차가운 눈빛으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수수한 시골 어머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인파를 헤치고 오토바이 택시를 잡아 서아의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서울의 밤바람이 고층 빌딩 사이를 스쳤지만 그녀의 결심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고 있었고 그녀는 빈손으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연 서아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머니라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죠. 엄마가 여긴 어쩐 일이야? 오 씨는 대답 대신 문을 밀고 들어와 작고 깔끔한 방을 훑어본 뒤 차갑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엄마를 속일 셈이었니? 서아는 마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탈선과 관련된 어떤 것도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 씨는 침대 끝에 걸터앉아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그놈이랑 찍은 사진들 다 봤다. 그 강민준인가 하는 놈 말이야.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네가 그런 짓을 하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너 박 회장 버릴 셈이야? 오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눈에는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난한 집며느리로 살고 싶어? 아니면 저 잘생긴 놈 얼굴 하나 보고 네 엄마가 평생 공들인 걸 다 걷어차버릴 셈이야? 서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회장님이랑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저를 아껴주시는 건 알지만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정말로요. 그 말에 오 씨는 손으로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감사한데 버려? 지금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그리고 저 젊은 놈이 널 사랑할 것 같아? 걔가 가진 게 뭔데? 집은 있니? 통장은? 명분은? 네가 박 회장 같은 사람을 인생에서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네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니 서아야? 서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칼날 같은 말을 피해 고개를 돌렸지만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뭘 바라는지 알아요. 하지만 전 그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 수는 없어요. 회장님이 전화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고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마다 제가 꼭 상품이 된 것 같아요. 제 기분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오 씨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냉소했습니다. 기분이 밥 먹여주니? 이 나이 먹도록 아직도 꿈속에서 살고 있구나. 엄마는 평생을 희생했어. 이제 너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박 회장이 혼인신고서에 도장만 찍으면 저택부터 통장까지 모든 게 내 것이 돼. 그 다음엔 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 사랑 안 해도 돼. 하지만 머리는 써야지. 가짜는 연애 감정 때문에 네 미래를 망치지 말란 말이야. 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두려워졌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가며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이제는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위해 움직이는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등을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밤거리를 걸으며 그저 숨막히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같은 시각 예산의 박 회장은 서아의 옛날 메시지들을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회장님, 소중한 분, 존경하는 인생 선배라고 부르던 때의 메시지들이었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들 사이의 거리가 단지 40여 년의 세월이 아니라 혼자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예전과 같은 감정이 실려있지 않은 서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왔음을, 서아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을 떠나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이후 서아는 어머니를 피했습니다. 수업과 친구들을 핑계로 만남을 거절하고 메시지에도 단답으로만 응했죠.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쪽에는 자신을 아껴준 박 회장에 대한 죄책감이, 다른 한쪽에는 자신을 인생 역전의 도구로 여기는 어머니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18살 소녀가 처음 느끼는 진짜 사랑의 감정을 일깨워준 민준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아는 기숙사 앞에서 민준을 기다렸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과 달리 그녀의 얼굴은 어둡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빵 봉지를 들고 나타난 민준은 서아의 표정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 서아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끌어 캠퍼스 벤치에 앉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내가 아주 나이 많은 남자랑 사귄 적이 있고 명분 없는 아내처럼 살았다고 말하면 오빠는 그래도 나 계속 만날 거야? 민주는 순간 굳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그의 눈빛은 당황스러워 보였지만 이내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서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네가 쓰는 스마트폰, 가방, 체크카드. 나 바보 아니야. 하지만 난 널 한 번도 가볍게 생각한 적 없어. 내 마음이 진심이라면 과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서아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겉모습이나 계산이 아닌 상처와 죄책감까지 포함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준 오빠,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박 회장님, 모든 게 내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 같아.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민주는 그녀를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너는 여전히 너야.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옆에 있을게. 바로 그날 저녁,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 회장이 낡은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을 보다가 우연히 서아와 민준이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서아의 계정이 아니라 그녀의 친구 계정에 태그된 사진이었습니다. 언론학과 최고의 비주얼 커플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그 사진은 박 회장의 믿음에 날아든 강펀치와 같았습니다. 사진 속 서아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반짝이는 눈빛과 민준을 향해 살짝 기운 얼굴, 그녀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올려진 민준의 손까지 모든 것이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박 회장은 즉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용히 앉아 사진의 모든 디테일, 서아의 얼굴에 드러난 그 감정, 자신이 한 달 넘게 보지 못했던 그 행복한 표정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도 메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몇 년간 잠가두었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계약서, 예금 통장, 그리고 아직 서명하지 않은 유언장 초안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수혜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아, 2007년생, 모친 오미숙. 그의 손이 떨며 펜을 집어들었지만 서명하는 대신 그는 펜을 내려놓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을의 오랜 친구이자 은퇴한 변호사인 최 변호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최 변호사, 만약에 말이야.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늙은이가 누군가에게 모든 믿음을 주었는데 배신당했다는 걸 알게 되면 스스로 상처받지 않으면서 재산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 최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서아 양을 의심하는 겐가? 박 회장은 직접적인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네.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침묵이 배신보다 더 아픈 법이야. 최 변호사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박 회장의 이야기는 더 이상 한 노인과 젊은 소녀의 사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커지는 균열이었고 조심하지 않으면 너무나 순수했던 한 마음이 치러야 할 대가는 혹독할 것이었습니다. 최 변호사와의 대화 후 박 회장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며 누구에게도 속거나 이용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 앞에서 그는 마치 처음 사랑을 알게 된 어린아이처럼 너무나 쉽게 사람을 믿어버렸습니다. 그는 서아에게 더 이상 전화하지도 안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최 변호사를 통해 서울에 있는 옛 지인 사설 탐정에게 서아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강민준이라는 남학생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염탐꾼이 된 것 같아 씁쓸했지만 이대로 눈을 감고 믿기만 한다면 남은 인생 전부를 대가로 치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서아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인지, 아니면 1년도 채 안 된 시간 동안 등 뒤에 나타난 저 젊은 청년인지 단 3일 만에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강민준, 20세, 대학 2학년, 가정환경은 평범, 부모님은 지방 공무원, 자가용이나 자가 없음,
친구들과 아파트에서 공동생활, 말주변이 좋고 교내에서 최소 이번에 연애 경험 있음. 전 여자친구에게 양다리 의혹으로 고발당했으나 구체적인 증거 부족으로 징계받지 않음. 보고서 아래에는 2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은 민준과 서아가 밤늦게 식당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었고, 다른 한 장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기숙사 옆 작은 골목에서 2 사람이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진은 선정적이거나 지나치게 노골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서아는 강요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즐거워 보였고 심지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는 사진을 접으며 마치 수백 킬로그램의 짐을 내려놓듯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시각 서아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간 후 그녀는 끝없는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민준과의 만남을 피했고 메시지도 예전처럼 자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민준은 짐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먼저 그녀를 호숫가로 불러냈습니다. 잔잔한 바람에 수면이 일렁이며 노란 불빛을 반사했습니다. 민준은 웃지 않고 서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직 그분한테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지? 서아는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 회장은 그녀가 만난 가장 신사적인 남자였지만 민준은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널 원망하진 않아. 하지만 더 이상 누군가의 사이에 끼어들고 싶진 않아. 그분을 잊지 못했다면 그냥 그분 곁으로 돌아가. 서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민준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화를 내거나 붙잡을 줄 알았는데 그는 한 걸음 물러나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서아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기억들이 뒤섞여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 오는 날 도시락을 주기 위해 기다리던 박 회장의 모습, 그녀가 좋아하던 꽃을 심어주던 모습, 그녀의 대학 합격을 축하하며 약간은 떨리는 글씨체로 손편지를 써주던 모습, 그리고 다시 젊고 열정적이며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던 민준의 모습. 다음날 아침 서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회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시간 괜찮으면 잠시 고향에 다녀가렴. 직접 전해줄 것이 있다. 서아는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박 회장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문장은 여느 때처럼 부드러웠지만 무언가 아주 다른 느낌, 마치 이별 통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예산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택 대문으로 들어서자마자 뒷뜰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박 회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서아는 망설이며 다가갔습니다. 저 왔어요. 박 회장은 바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찻잔에 차를 따라 옆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안거라. 마지막으로 차 한잔하자. 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박 회장은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부드러운 사랑이 없었습니다. 모든 폭풍우를 지나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네가 이미 선택했다는 걸 안다. 거짓말할 필요 없어.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나를 내 인생의 발판으로 여기지는 말아주었으면 좋겠구나. 서아는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 해명하려 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조용히 제지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빚진 것이 없다.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다. 붙잡지 않으마. 그는 그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체크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별 선물이다. 여기 4년치 대학 등록금이 들어있다.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자. 서로 빚진 것 없이. 서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등을 돌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육중한 나무문이 닫혔고 18세 소녀의 인생 한 챕터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서아는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컴컴한 저녁 하늘 아래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가며
예산에서 겪었던 기억들을 필름처럼 되감았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붙잡지 않으마. 그녀는 그렇게 단호한 박 회장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리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은 사람의 침묵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가방 속의 봉투는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아직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사랑과 체념으로 그녀에게 남겨준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향하던 사람은 젊음의 감정에 충실하게 살고 있다고 믿게 했던 민준이었는데 왜 이렇게 심장이 아픈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취방에 들어서는 순간 서아는 자신이 선택한 세상에서 스스로가 이방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을 기회조차 없는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저녁 먹자. 보고 싶어. 서아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끄고 이불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은 채 웅크리고 누워 텅 빈 마음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한편 예산의 오 씨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거의 이성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서아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지치고 희미했습니다. 엄마, 나 회장님이랑 끝났어. 이제 그 집에 가지마. 오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그녀는 방 안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멍청한 것, 네가 다 망쳤어. 다 된 밥이었는데 고작 애송이 하나 때문에 다 걷어차버려? 그녀의 분노는 단순히 물질적인 손실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실패에 대한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공들여 딸을 재벌 사모님으로 만들고 가문을 일으키려 했던 거대한 계획이 한순간의 감정적인 실수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걔 만나. 어떻게든 수습해.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게 둘 순 없어. 수화기 너머의 민준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걔 지금 마음 약해져 있을 거예요. 제가 알죠. 하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되찾을 방법은 많으니까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서아가 알던 따뜻하고 다정한 청년과는 전혀 다른 계산적인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는 이미 새로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꽃다발과 따뜻한 음식을 들고 서아의 방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노크 끝에야 서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잠옷 차림에 잠을 못 자 퀭한 눈, 병든 사람처럼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주는 방으로 들어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기 들었어. 괜찮아? 서아는 대답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음식을 테이블에 놓고 의자를 끌어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나 때문에 네가 힘들었다면 미안해. 하지만 난 널 비난하러 온 게 아니야. 내 곁에 있어주러 왔어. 네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집도 재산도 없어도 난 여전히 내 옆에 있을 거야. 한 달 전이었다면 서아는 분명 감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른 감정도 진심도 없이 반복 재생되는 녹음 파일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오빠는 그래도 내 곁에 있을 거야? 민준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아가 그의 흔들림을 알아채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메마르고 끊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연기 정말 잘하네. 우리 엄마보다 한 수위야.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부드러운 표정이 사라지고 냉혹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널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랑 네 엄마의 코미디에 나를 끌어들이지 마. 네가 그 늙은이를 떠난 건 네 선택이야. 강요한 적 없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너한테 반해서 바보처럼 구는 줄 알아? 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런 목소리로 말하는 민주는 처음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채찍처럼 그녀의 심장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었던 남자는 침묵 속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가 선택했던 모든 길은 이제 막다른 골목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준과의 험악한 대화가 있은 지 3일 후, 서아는 여전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한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고 문은 잠겨 있었으며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구석에 뒹굴었습니다. 빨지 않은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민준도, 박 회장도. 그녀는 모든 것을 걸었고 남은 것은 죽음 같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피 흘리는 심장에 마지막 칼날을 꽂는 심정으로 박 회장이 보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등록금 서류와 3억 원이 입금된 체크카드, 그리고 약간 떨리는 글씨체로 쓴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서아에게 고맙다는 말 외에는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나 같은 늙은이의 인생에 잠시나마 들어와 주어서 고맙다. 네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단다. 하지만 알고 있다. 아무도 어린 새를 영원히 새장 안에 가둬둘 수 없다는 것을. 특히 날갯짓이 충분히 강해졌을 때는 더욱 그렇지. 나는 돈이 아깝지도 내 마음이 아깝지도 않다. 그저 아쉬울 뿐이다. 네가 조금만 더 진심이었다면 내 기쁨이 온전했을 텐데. 부디 내 인생을 살아갈 만큼 강해지길 바란다. 건투를 빈다. 서아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느꼈습니다. 민준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자한 남자의 사랑을 존중의 대상이 아닌 선택지 중 하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메시지를 보냈지만 전송 완료 표시만 뜰 뿐 읽음 표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서아는 어머니가 자신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인생 역전 계획을 망친 딸을 쓰레기처럼 버리려는 듯한 냉혹함이었습니다. 민준 역시 본색을 드러낸 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전송되지 않았고 페이스북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진심이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말하던 사랑은 그가 스스로 꾸며낸 것이든 혹은 어머니와의 결탁이었든 거대한 음모의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시각, 예산의 박 회장은 예전보다 더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마다 가던 카페에는 더 이상 그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서아가 좋아하던 빵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마당의 사과나무는 탐스럽게 열렸지만 그는 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넓기만 한 저택은 이제 그를 추억 속에 가두는 유리감옥 같았습니다. 초겨울의 어느 오후, 박 회장은 스스로도 모순적이라고 생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서울의 지인에게 전화해 서아의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이가 괜찮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불과 몇 시간 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아가 며칠째 학교에 나오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며 얼굴이 몹시 수척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룸메이트들이 우울증을 걱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여학생의 말에 따르면 서아가 원래는 아주 밝고 인기가 많았는데 누군가와 헤어진 후부터 딴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박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배신자를 용서할 만큼 성인이 아니었지만 한때 회장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소녀가 스스로 저지른 일의 결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어떤 조건도 계산도 없이 그는 조용히 서울행 버스표를 예매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있던 서아는 노크 소리를 들었습니다. 3번, 그리고 멈춤. 잠시 후 다시 3번. 룸메이트들의 소리도 민준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마른 모습, 더 희끗해진 머리카락.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부드럽고 인자하며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죽이 담긴 봉지와 우유 한 팩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도 낯섦도 없었습니다. 마치 넘어져 다친 자식이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네가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다는 거 안다. 하지만 나를 조금이라도 아꼈던 마음이 남아있다면 뭐라도 좀 먹고 기운 차리거라. 서아는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그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박 회장은 조용히 몸을 숙여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역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실수는 되돌릴 수 없지만 넘어진 고통을 아는 사람이라면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서아는 차 뒷좌석에 앉아 박 회장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악몽에서 막 깨어난 아이처럼 그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침묵했습니다. 묻지도 지난 일을 들추지도 않은 채 그저 낙엽 쌓인 길을 천천히 운전할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안개 낀 아침에 예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택 앞 들판에서는 여전히 볏짚 타는 냄새가 났고 사과나무는 겨울바람의 앙상한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외로움에 익숙해진 남자의 마음처럼 서아는 예전에 박 회장이 그녀를 위해 마련해 두었던 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침대보는 그녀가 골랐던 옅은 보라색 그대로였고 창가 작은 책장에는 그녀가 카페에서 가져왔던 소설책 몇 권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사람의 마음만은 한 바퀴를 돌아 상처투성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서아를 데리고 종합 건강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지만 의사는 그녀에게 정신적 쇠약 증세가 있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밤 거실 소파에서 잠든 그녀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잠이 든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딴 사람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줄었고 SNS와 휴대폰을 멀리했습니다. 정원의 나무를 돌보고 박 회장의 식사를 돕고 책을 읽었으며 때로는 조용한 속죄처럼 마을길에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서아가 돌아온 것을 이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저 아이가 그래도 심성이 나쁜 애는 아니야. 박 회장님이 마음이 넓으시니 다행이지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잠시 평화를 허락했을 때 새로운 폭풍우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예상치 못한 어둠 속에서였습니다. 서울에 있던 민주는 사라진 후에도 서아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아와 같은 방을 썼던 친구를 통해 그녀의 소식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향에 돌아갔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정보, 그 늙은이가 다시 돌아왔대. 직접 데리러 와서 공주님처럼 모신다더라. 민주는 눈을 가늘게 뜨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서아에게 접근한 것은 오 씨의 간접적인 소개를 통해서였습니다. 오 씨는 서아가 박 회장과 멀어지고 젊은 대학생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한 것을 알자 딸을 막는 대신력으로 민준에게 접근했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두둑한 성공 보수를 약속했죠. 그들의 목표는 서아를 박 회장에게서 떼어내 그의 믿음을 잃게 한 다음 다시 돌아가 용서를 빌며 감정의 호소에 재산을 넘겨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너무 서두르고 서아가 생각처럼 쉽게 조종당하지 않으면서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오 씨의 손을 떠났고 민준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서아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다음에는 비꼬듯이, 그리고 마침내 협박으로 변했습니다. 그 영감님이 용서해주면 끝인 줄 알아? 내가 널 진짜 사랑한 줄 알아? 나한테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어. 네가 그 영감돈에 대해 뭐라고 짓거렸는지 그 영감님이 알게 되는 건 원치 않겠지? 그 메시지를 읽은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휴대폰 전원을 끄고 유심을 제거했으며 모든 SNS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민주는 이미 익명으로 몇 가지 소문을 SNS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18세 꽃뱀, 늙은 재벌의 순정, 사랑인가 거래인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몇몇 가십성 인터넷 언론이 그 내용을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누구라도 그 주인공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온 마을이 떠들썩했고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녀를 아끼던 사람들은 걱정했고 그녀를 미워하던 사람들은 고소해했습니다. 서한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웅크린 채 온 세상에 버림받은 것처럼 떨었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친구가 보내준 기사 링크와 메시지를 보고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깥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네. 어쩔 셈인가? 그는 서아에게 화를 내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긴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침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계정들의 증거를 수집하고 민준의 전화번호를 추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서아의 방문을 두드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맞설 시간이다. 소문의 폭풍은 천둥처럼 요란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조용한 해일처럼 SNS 곳곳으로 스며들었죠. 실명은 없었지만 노골적인 힌트들 때문에 사람들은 젊은 여자에게 속은 늙은 재벌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예산마을에서는 박 회장이 시장에 가거나 마을 회관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평소 그를 질투하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안주거리였습니다. 서아는 거의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지도 휴대폰을 켜지도 못한 채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대중의 경멸 앞에 서자 진짜 고독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 즉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변호사와 법조계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는 민준의 협박 메시지,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물들을 모두 수집하고 게시글을 올린 계정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소문을 퍼뜨리도록 사람을 고용한 배우의 계좌 주인을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 씨였습니다. 서아와 연락이 끊긴 후에도 오 씨는 야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찾아가 박 회장을 압박해 재산을 넘기게 하라고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일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자 민준은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오 씨가 거절하며 연락을 끊자 민준은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서아와 오 씨 모두를 깎아내리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박 회장은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준을 명예훼손과 협박,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고 오 씨를 공모 및 방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서아와 함께 조촐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호박국, 생선조림, 그리고 나물 반찬.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안해할 필요 없다. 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용기를 내주어야 한다. 진실의 증인으로 서주어야 해. 진실은 제 이름을 되찾아야 하니까. 서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죠. 엄마를 고소하면 제가 사람일 수 있을까요?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람이란 옳은 삶을 살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설령 잘못한 사람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용서는 공모와 다르고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나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란다. 서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툇마루에 앉아 모든 것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박 회장을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난초 정원에서의 첫 식사, 그리고 대학 합격을 축하하며 꽃다발을 건네주던 그의 부드러운 눈빛까지 그 모든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스스로 최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진술서에 서명하며 어머니와 민준이 저지른 일들을 모두 확인해 주었습니다. 펜을 쥘 때마다 마음이 베이는 듯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민주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 씨는 어느 날 오후 박 회장의 집 대문 앞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야위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아를 보자마자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네가 정말 그 영감 편에 선 거야? 이젠 엄마를 원수로 여기는 거냐고. 서아는 텐마루로 걸어 나왔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는 돈 편에 섰고 저는 제 자신 편에 서기로 했어요. 오 씨가 달려들어 뺨을 때리려 했지만 박 회장이 먼저 나와 서아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굴 치려는 겁니까? 차라리 나를 치시오. 당신 딸은 더 이상 당신의 장기말이 아닙니다. 오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완전히 다른 서아가 서 있었습니다. 나약하지도 순종적이지도 않은 고통을 주는 혈연의 끝마저 끊어낼 용기가 있는 젊은 여성이. 그녀는 분노 속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서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두 발로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이 고소장을 접수한 지 불과 일주일 후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력 인터넷 언론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아내를 잃은 남자의 감동적인 이야기, 자신을 배신했던 젊은 여성을 용서하다. 그 뒷이야기는 기사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박 회장과 서아의 상황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여론이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박 회장의 침착하고 인간적인 대응 방식이 독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기사 밑에 댓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르신, 정말 인격자시네. 인생의 연륜이 느껴진다. 저 아가씨도 잘못했지만 뉘우쳤다니 다행이다. 더 이상 몰아세우지 맙시다. 박의 정신이 대단하다. 읽다가 눈물 났네. 긍정적인 여론은 시원한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최 변호사에게 접촉해 취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인터뷰나 사적인 공유를 일절 거부하고 언론의 서아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만을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어머니와 맞서고 진술서에 서명한 후 서아는 마치 낡은 껍질을 벗고 나온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18세 소녀도 누군가의 꼭두각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학교로 돌아가 휴학했던 과목들의 보충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지만 서아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공부에만 집중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론을 통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던 한 교수가 동문들이 설립한 자선단체의 특별 장학생으로 서아를 추천한 것입니다. 장학금의 조건은 성적뿐만 아니라 역경을 극복한 노력과 긍정적인 사회 기여도였습니다. 면접에 초대된 서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잘못, 나약함,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까지. 면접이 끝나자 심사위원들은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고 한 여성 심사위원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시는 예전의 길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서아는 고개를 숙이며 목이 메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편 민주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그는 인터넷상의 장난이었다고 발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 측이 제출한 협박 메시지와 오 씨로부터 돈을 받은 계좌 내역 등 명백한 증거 앞에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벌금형이 내려졌고 그의 신상 정보는 학교 내부 시스템에 기록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그에게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고 추후 징계 수위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때 말솜씨 좋고 인기 많던 그는 친구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SNS 계정은 비난 댓글로 뒤덮였고 가면이 벗겨지자 학업의 길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민주는 자취방에서 소리쳤습니다. 다 저 계집애 때문이야. 걔가 날 나락으로 끌고 갔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오 씨는
공갈 미수 사건의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넋이 나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구속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사건 기록에 이름이 공개되고 벌금형을 받았으며 고향에서의 평판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서아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것은 한 줄의 메시지였습니다. 나중에 엄마 죽거든 비석에 내 이름 새기지 마라. 서아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새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했고 계산적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을 낳아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강해졌다고 해도 그녀의 마음은 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그녀의 발목을 잡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쓰러뜨렸던 것들을 놓아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은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깊이 개입하지도 말로 서아를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단 한 가지, 학교의 장학금 수여식에 조용히 참석해 강당 맨 뒤에 서서 흰 원피스를 입고 단상에 오르는 서아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 아래 관중석에 자신 때문에 상처받았고 또 자신에게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가르쳐준 한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날 오후 예산에는 갑자기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던 박 회장은 물웅덩이를 피해 빠르게 달리던 트럭에 자전거 뒷바퀴를 받쳤습니다. 가벼운 충돌이었지만 자전거는 중심을 잃었고 박 회장은 그대로 넘어져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지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웃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을 때 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막 기말 발표를 마치고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그녀는 터미널로 달려갔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귀는 두려움으로 멍멍했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박 회장과의 기억들이 느린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그의 모습, 그가 끓여주었던 소박한 된장찌개, 부엌에서 서툰 자신을 보며 낮게 웃던 그의 웃음소리. 그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군립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박 회장이 응급실에 있으며 경미한 두개골 손상과 경막의 혈종으로 상급병원으로 이송해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아는 차가운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의사의 옷소매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살 수 있으신 거죠? 제발 살려주세요. 의사는 제때 치료하면 회복 가능성이 있지만 고령의 고혈압 병력이 있어 보호자의 동의와 특별 간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아는 망설임 없이 즉시 서명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녀는 박 회장의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는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구급차를 타고 그를 도립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회복실 밖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주었던 유일한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3일간의 치료 끝에 박 회장은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병상에 기대 잠든 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퀭한 눈,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손. 회장님,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예요. 저 여기 있어요.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귀를 가까이 가져가자 그는 신락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가지 마라. 서아는 아이처럼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안 가요. 이제 안 가요. 회장님이 원하시면 평생 여기 있을게요. 박 회장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은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위로금과 안부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서아의 지도교수는 자네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군. 도망치지 않고 아픔을 이겨냈어. 그 선한 마음을 잃지 말게
라며 격려했습니다. 예전에 그녀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른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서한은 해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박 회장을 간호했습니다. 죽 한 숟가락, 붕대 한 번 가는 것부터 의사의 지시를 수첩에 꼼꼼히 기록하는 일까지 그녀는 더 이상 철없고 꿈 많던 18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영원히 곁에 머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한 상실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온 마음으로 용서해준 사람이 있다면 다시는 그 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도. 늦겨울의 어느 아침, 박 회장이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을 때 서한은 그를 부축해 병원 복도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으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대학은 계속 다니고 싶으냐? 서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회장님께서 건강해지시면요. 그는 사고 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직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유언장에도 서명을 못했는데 아직 죽을 순 없지. 서한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뺨 위로 눈물이 흘렀지만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제 정말로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을, 더 이상 계산도 거짓도 없이 오직 진실한 사랑만이 남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주가 넘는 입원 끝에 박 회장은 집에서 요양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약해졌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매일 아침 서한은 그를 부축해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책을 읽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용했던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했던 약혼식 날과는 다른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부터였습니다.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예산의 그녀, 재벌과의 스캔들 이후 장학금 수여, 진실인가 이미지 세탁인가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에는 서아가 장학금을 받던 날의 사진과 함께 비아냥거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 돈과 사랑 문제로 시끄러웠던 한 여성이 이제는 역경을 이겨낸 인물로 칭송받고 있다. 눈물 몇 방울이면 모든 죄가 씻기는 것인가? 아니면 배우의 거대한 권력에 손이 있는 것인가? 게시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악의적인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연기 하나는 끝내주네.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 아니야? 늙은 재벌 남편만 있으면 뭐든 다 되는구나. 서한은 화면 앞에 앉아 모든 글을 읽었습니다.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의 편견을 멈출 수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소문은 학교까지 퍼졌고 몇몇 학생들은 서아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일부러 비꼬며 묻기도 했습니다. 서아야, 오늘은 자가용 타고 왔어? 아니면 재벌 할아버지가 태워다 줬어? 서아는 옅게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행동만이 자신의 진심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무처를 찾아가 장학금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선배님들의 귀한 마음이 담긴 돈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부디 저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이 기회를 주십시오. 신청서를 내고 그녀는 학교 근처의 작은 자취방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공부했습니다. 룸메이트가 물었습니다. 너 억울하지도 않아?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억울하지.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 때문에 내 마음까지 잃을 수는 없어. 3일 후 장학재단의 이사이자 서아를 면접했던 그 여성 심사위원이 도서관으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자네의 과거에 신경 쓰지 않네. 그녀가 감동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장학금은 자네의 노력과 정직함에 주어진 것이야. 포기 신청서는 반려했네. 서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종이 한 장을 더 건넸습니다. 우리는 실수에서 성장으로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기로 했네. 자네가 괜찮다면 그 시작을 열어주게. 그날 밤 서아는 기숙사 옥상에 앉아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사람들이 자꾸 제가 회장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 한다고 말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학이 넘어 박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지금 내 돈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요. 저 아르바이트에서 제 생활비는 제가 벌어요. 네가 지금 누군가를 속이고 있느냐? 아니요. 그는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고개를 들거라. 험담하는 사람들은 지치게 마련이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굳건히 제 길을 가는 법이다. 서아가 휴대폰을 꽉 쥐고 마치 그가 곁에 있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크 콘서트 당일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아는 대본 없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 추락, 그리고 평생의 은인인 한 남자로부터 받은 용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올바르게 살아갈 용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강당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녀가 인사를 마치자 처음에는 드문드문 들리던 박수 소리가 이내 강당 전체를 울릴 만큼 커졌습니다. 한 학생이 일어섰고 이어서 두세 명이 더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가 피해자여서도 아름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진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3월 초 예산의 들판이 푸르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박 회장은 요양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느린 걸음,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낯선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해와 용서,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더 큰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결심의 빛이었습니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친척들과 마을 유지, 그리고 서아가 다녔던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저택으로 초대해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언론도 없었습니다. 그저 은혜로운 마음 장학재단, 태어난 곳을 선택할 수 없었던 영혼들을 위하여 라고 새겨진 나무 현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은혜로운 마음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은혜 씨의 이름과 그가 마음 깊이 추구해온 마음이라는 가치를 합친 것이었습니다. 그날 서아는 흰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박 회장 곁에 섰습니다. 그녀는 연설 대신 조용히 차를 따르고 자리를 정리하며 사람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박 회장이 연단에 섰을 때 그는 원고 없이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도 자식도 돈도 명예도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를 용서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 모든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서아에 대해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행동으로 스스로를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단 한 가지 사실만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소유한 회사 지분의 15%, 약 700억 원 상당을 기부하여 충청남도 전체의 가난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증서입니다. 매년 가장 어려운 학생 50명을 선발해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술렁였습니다. 어떤 이는 경악했고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내 쪽에 한 친척이 일어나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방, 하늘에 있는 우리 은혜가 정말 기뻐하겠구먼. 박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날 밤 서아와 박 회장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 떠 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있잖아요. 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한 번도 뵌 적 없는 사모님을 질투했었어요.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왜 아니지? 회장님께서 사모님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저도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회장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회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박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소녀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첫 장학생 선발을 네게 맡기마. 우리 마을에도 어려운 고등학생이 10명은 될 게다.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어. 서아는 마치 특별한 임무를 받은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계획을 세우고 학생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며 가정 형편과 성적을 조사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서류를 작성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 했습니다. 단지 이번에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만 달랐을 뿐입니다. 첫 장학금 수여식 날, 서아는 흰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연단에 섰습니다. 저는 가난했고 실수를 저질렀으며 세상의 손가락질에 좌절했던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과거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섰습니다.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자신의 두 발과 마음으로 일어서는 여정을 말입니다. 아이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 검댕을 묻힌 한 여학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도 저처럼 공부 못했어요? 서아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너보다 훨씬 못했어. 하지만 괜찮아. 공부 못하는 건 무서운 게 아니야. 다시 배우려는 용기가 없는 게 제일 무서운 거지. 박 회장은 맨 뒷줄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무너짐과 편견, 그리고 실수 속에서 한 걸음씩 성장해가는 한 소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대체자도 아닌 자신의 평생의 신념을 이어갈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어 간다고 생각했을 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박 회장이 40년 가까이 일궈온 자부심, KH 건설 자재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된 것입니다. 대형 계약들이 중단되고 일부 남부지방의 합작 투자 프로젝트가 몇 년 전에 재무비리 의혹으로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 주가는 48시간 만에 폭락했습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을 쏟아냈습니다. 70대 재벌의 위기, 부도인가, 내부 착취인가. 고향 예산에서는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갑자기 18살짜리 애한테 회사 지분을 넘겨줄 때부터 알아봤어야지. 평생 똑똑하던 양반이 젊은 여자한테 홀려서 저렇게 되다니. 분명 저 계집애가 누구랑 짜고 회사 돈 빼돌린 걸 거야. 영감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소문은 서아가 다니는 대학까지 퍼졌고 학생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장학재단 그거 돈 세탁용 아니야? 지금 그 여자한테 모든 재산 위임 권한이 있다던데. 심지어 서아를 지지했던 교수들마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수는 서아를 불러 모든 것이 밝혀질 때까지는 공식적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박 회장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긴급 회의가 빗발치고 언론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그는 이상할 만큼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주주회의를 마치고 늦게 돌아온 그는 마당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서아를 발견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죄송해요. 그녀가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짐이 된 것 같아요. 박 회장은 그녀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너는 짐이 아니다. 사람들은 늙으면 평온함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폭풍우가 없는 곳에 있는 게 아니란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평온이야. 서아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그 한 사람만 자신을 믿어준다면 충분했습니다. 이틀 후 서울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박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소박한 검은 정장 차림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모든 어려움은 5년 전 제가 아내를 잃고 힘든 시기를 보내던 때에 경영상 실수가 낳은 결과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장부상의 숫자는 사실이지만 저는 단 한 푼도 자격 없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한 기자가 일어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여성에게 지분 15%를 넘긴 것은 사적인 감정 때문이 아닙니까?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숨길 것 없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아끼는 사람이지만 회사의 얼굴마담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회사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장학재단에서 지출된 모든 돈은 투명하게 회계 처리되었습니다. 의심스럽다면
독립적인 회계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회견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후 언론은 감찰 결과 서하나 장학재단과 관련된 중대한 비리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유력신문은 오해받은 사랑, 그리고 믿음을 지켜낸 한 남자의 품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날 밤 서하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박 회장이 들어와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열어보거라. 안에는 은혜로운 마음, 재단의 모든 운영권을 서하에게 위임한다는 서류와 함께 손으로 쓴 한 줄의 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네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칠 때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하는 글을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물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비난과 멸시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믿어준단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녀에게는 그 어떤 재산보다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초여름의 바람이 예산의 푸른 들판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 회장의 낡은 저택은 이제 은혜로운 마음 커뮤니티 센터로 바뀌어 아이들이 모여 공부하고 악기를 배우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법을 연습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과거의 아픔과 의심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 박 회장은 익숙한 벤치에 조용히 앉아 낡은 책을 읽으며 다가올 자선 행사를 위해 아이들과 함께 노래 연습을 하는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온 사회의 의심을 받았던 그 소녀가 이제는 다른 가난한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정 위기를 겪은 후 박 회장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지분을 점차 매각하고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뒤 남은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반대하고 안타까워했지만 그는 자신이 명예의 길을 충분히 걸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삶은 하늘에 있는 아내 은혜 씨를 미소 짓게 할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택은 1층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서하가 무료 교실로 꾸몄습니다. 그녀는 매주 실력 있는 대학생이나 성공한 선배들을 초청해 아이들에게 기술과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곳에 많은 아이들은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아보고 두려움 없이 무대에 서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서하는 기댈 곳을 간절히 원했던 자신의 혼란스럽고 나약했던 과거를 보았습니다. 4월의 어느 날 박 회장은 마당에서 서하의 맞은편에 앉아 깊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아주 긴 길을 걸어왔구나. 이제는 멈춰서서 정식으로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생각은 없느냐. 서하는 당황하여 두 뺨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에게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3일 후 돌아온 그녀의 손에는 서명만 남겨둔 2장의 혼인신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서하를 한참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젠 저 작은 아가씨가 나를 데리고 혼인신고를 하러 가는 건가? 서하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해명할 필요가 없도록요. 그리고 제가 남은 평생 정식으로 회장님을 돌봐드릴 수 있도록요. 그들의 결혼식은 집 마당에서 소박하게 열렸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호텔도 없었습니다. 오직 장학재단의 수백 명의 아이들, 순박한 마을 사람들, 서하의 옛 스승님, 그리고 박 회장의 오랜 친구들만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값비싼 턱시도도 없었습니다. 서하는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가슴에 작은 꽃을 달았고 박 회장은 흰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그들은 첫 장학금을 수여했던 바로 그 나무 단상 위로 손을 잡고 올라섰습니다. 그날 박 회장의 축사는 아주 짧았습니다. 제 인생에 또 한 번의 꽃피는 계절을 허락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늦게 핀 꽃이지만 이토록 눈부신 적은 없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서하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단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그 믿음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객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이는 웃었고 어떤 이는 끊임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들은 서하 선생님이랑 할아버지 결혼했다 고 소리치며 환호했습니다.
흥겨운 음악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저물고 박 회장과 서하는 여느 때처럼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두렵지 않으냐? 그가 물었습니다. 서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천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진실은 단 하나뿐이에요. 제가 회장님을 사랑한다는 거요.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젊고 예쁜 소녀여서가 아니라 지옥을 통과하고서도 선한 마음을 지켜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모든 폭풍우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으니까요. 때로 사랑은 젊음에서 시작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영원에서 끝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70대 재벌과 18세 소녀의 사랑이라는 자극적이고 충격적으로 보였던 이 이야기는 사실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여러 겹의 의미를 품은 한편의 인간 드라마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적으로 변해버린 시대. 우리는 나이 차이가 큰 사랑을 쉽게 의심합니다. 하지만 박 회장과 서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과 용서를 건넸을 때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랑에 걸맞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요. 진정한 사랑은 나이, 지위 혹은 여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서로의 손을 굳게 잡을 용기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의 한 소녀, 오해받고 비난받으며 꽃뱀이라 불렸던 서하는 자신의 의지와 선한 마음,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빛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말로 해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했으며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만으로 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다면 함부로 옳고 그름을 단정짓지 마십시오. 행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우러러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 당신 곁에 남아주는 단 한 사람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너무 늙은 사람도 사랑하기에 너무 어린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랑이 진실하기만 하다면 가장 깊은 상처마저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